안녕하세요. 세상돌보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 몇 회에 걸쳐서 잠수함을 추진할 수 있고 항공모함을 추진할 수 있는 국산 소형 원자로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핵무기의 그 원리가 어떠한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상식도 그렇고 아마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그럴 거고 여러분이 보는 시각도 그럴 것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핵폭탄을 싣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예. 자, 우리도 큰 안목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만을 하더라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안창호 배치 3가 거기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하나 개발하는데도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여러 정권에 걸쳐서 된 겁니다. 그 정권은 정치적 성향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런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권 정당이 집권 세력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노력을 부침은 좀 있었겠지만 이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핵무기도 그러할 것이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최신 잠수함이고 배치 1 3척 중에서 2척은 완료됐고 다 돼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건조 막바지겠죠. 배치 2도 3척을 건조할 건데 현재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치 3이 이제 원자력 추진이 될 것 같고 개시는 아마 다음 정부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 안창호급 잠수함의 특징은 수직 발사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에서 10개 이상, 12개, 그까지는 뒤에 이제 배치 3에서는 몇 개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배치 3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추진이다. 자, 이런 이제 무기의 체계의 형태를 보고 뭐 언론도 그렇고 해외에서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국가 전략 무기 체계다. 특히 배치 3는 안창호급에. 그리고 뭐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그 SLBM 수중에서 발사하는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의 시험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국가 전략 무기 체계다. 그리고 SLBM을 가진 원자력 잠수함이다.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국가 전략 무기 체계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확정 보복 수단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선제 공격하려고 위협을 가할 때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서 반드시 후회할 수준의 확정 보복을 가할 수 있다. 우리 국토는 결단이 나더라도 잠수함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복은 그쪽의 공격 의지를 무너뜨릴 만큼 강할 것이다. 그래서 핵폭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반 폭탄이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 즉 전략 잠수함 한 척만 살아남았더라도 상대방 공격 국가에 심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것. 자, 이게 안창호급 배치 3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죠. 자,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는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LBM 이거는 뭐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항 미사일 같은 거, 크루즈 미사일, 우리 현무 아마 3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육군에서는 그 순항 미사일은 이미 수중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현무 2B라고 있어요. 그 이전의 미사일들은 퇴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탄도 미사일입니다. 직경이 한 1m 내외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정도. 그리고 사거리는 한 500km, 그리고 탄두는 한 500kg 정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탄도미사일화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한 것 같다. SLBM이 이렇게 지금 추정하는 이야기인데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측에서 이야기는 보면은 우리나라 수직 발사관, 이것도 확인된 정문은 아닙니다. 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직 발사관 지경이 1.8m에 이른다. 상당히 크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1.8m라는 수직 발사관. 그리고 조금 이따 다른 나라의 전략 잠수함을 살펴보면 조금 동의가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1.8m급으로 했다.
1.8m급이다. 우리 수직 발사관의 직경이. 그러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현무 2C나 언론에 공개됐지만 크기는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세계 최대의 탄두를 장착했다는 현무 4, 그거는 사진조차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더 커졌으리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커진지는 모르겠죠.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무 2B 작은 미사일을 먼저 단계적으로 SLBM화 시킨 다음에 차기에 이 수직 발사관, 더 큰 수직 발사관의 크기에 맞는 본격적인 SLBM을 개발한다. 이런 순차적인 접근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그리고 1m 정도의 직경만 하더라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많이 쓰이는 탄두, 핵탄두를 2-3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직경이 1.8m 되면은 최대한 6-7개까지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최소한 3개에서 5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왼쪽에 3개가 꽃갈 모양으로 생긴 것이 핵탄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사일의 그러니까 탄두 미사일의 최상부고요. 이 껍질을 벗겨내면 밑에 이런 탄두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해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보통 핵 전략 잠수함 주요국들이 가지고 있죠. 예. 사정거리는 보통 1만 킬로미터 내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급이라고 부르죠. 18대가 현재 현역에 있고 24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예. 24발 각각이 탄두, 그 안에는 조그만 새끼 탄두, 꽃갈들이 5개에서 10개가량 들어있으니까 탄두 수는 24 곱하기 5 내지 10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100개에서 200개의 탄두가 들어있는 거죠. 핵탄두가. 미사일 하나에. 자, 죄송합니다. 잠수함 한 척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레이급이라고 해서 현재 5척, 10척까지 이제 건조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는 16발이 들어있고, 그 유명한 불라바 미사일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라고 해서 8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2발의 핵미사일이 각각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 트리옹팡급이라고 4척을 가지고 있고 각각 16발의 핵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영국은 벵가드급 4척 16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다른 핵 투발 수단이 없어요. 요 핵 잠수함만이 전략적 억제력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4척이라는 것은 휴식, 훈련, 그리고 실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4척이면은 한 척 정도는 항상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통 3척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서 훈련, 휴식, 작전. 예. 그래서 여기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넉넉하게 4척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수함 한 척만 살아남아도 거기에 들어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볼게요. 그 한 척이 살아남더라도 16발의 핵미사일이 들어있고 거기에 최대 각각 10발의 탄두가 들어있으니까 160개의 핵탄두를 상대방한테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핵전략 잠수함의 기본인 것이고 확정 보복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 안창호 배치 3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3척 보유한다. 그리고 좀 최소한 12발 이상의 SLBM을 실을 것 같아요. 근데 크기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클지. 밑에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프랑스의 트리옹팡급에 들어가는 프랑스에서 만든 핵미사일입니다. SLBM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는 한 12m, 13m, 폭은 2m 정도. 우리가 만약 1.8m라면 우리 수직 발사관이 살짝 작은 것이죠, 이거보다. 그래서 핵탄두 숫자가 조금 적거나 아니면 요즘은 전반적으로 핵미사일의 그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탄두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위력도 살짝 약해지면서.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위력이죠, 아직도. 그래서 핵탄두 숫자를 맞추든지 그렇게는 할 것 같아요. 1.8m는 그간의 기술적인 진보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cm 정도의 차이는. 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3척을 가지면 물론 추가로 3척만 건조해서 끝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 예를 봤을 때는 3척으로도 최소한 좀 무리를 하면 한 척 정도는 항상 대기 상태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면 이게 사진이 위에 게 이제 트리옹판급이고 프랑스의, 밑에 게 이제 안창호 배치 3 일반함인데 크기는 사실은 이제 위에 게 훨씬 커요. 한 130m 정도 되는 거고 이건 한 90m밖에 안 됩니다, 우리 거는. 그런데 우리 잠수함들의 그 설계 특징이 폭보다 아래 위로 길이가 상당히 길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상당히 긴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창호 배치 3는 아직 뭐 전혀 정보가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설계 중일 수도 있죠. 지금 나온다면은 100m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1m의 직경을 가진 수직 발사관은 현재의 안창호 배치 1에서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1.8m라는 소문이 나온 게 그쪽으로 2m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안창호 배치 3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거기 핵폭탄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가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56년에 사인 처음 했고 73년에 거쳐서 2015년에 개정을 하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개정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협상을 시작해서 협상을 4년 반이나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협상을 이어받아서 2년 반 정도를 더 하고 이제 매정 개정을 한 것인데 유효 기간이 20년이고 2035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미국과 협의하에 재처리 가능하고 20% 농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의 재처리라는 것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를 의미합니다.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외국에 맡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사용 후 핵연료가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가. 자, 그래서 원자력 협정의 핵심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외에서 핵 우라늄을 사서 그걸 농축하지 말 것이며 절대로, 그리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것이며, 사용 후 핵연료 거기 아무리 많이 쌓이더라도 그걸 재처리해서 거기서 플루토늄, 핵폭탄의 원료죠, 주요 플루토늄을 절대 빼지 말 것이며, 이걸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협상 기간을 4년 반이나 가지면서 맹렬하게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얻어낸 게 이겁니다. 미국하고 합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20% 농축까지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자력 협정을 어겨야 됩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핵 확산 방지 조약입니다.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NPT라고 보통 많이 하죠. 1970년에 발효가 돼요. 그리고 1995년에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효되던 당시에 1960년 중후반 기준으로 핵무기를 가졌던 나라 외에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만든, 어떻게 보면 약간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그런 조약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약 때문에 덕분에 핵 확산은 상당히 억제되는 부분도 있는 동전의 양면을 가진 기득권적인 그런 조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조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리고 IAEA가 국제원자력위원회가 NPT를 이제 실행하는 기관인 셈이죠.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아무 나라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5개국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죠. 우리는 자이반, 타이반, 타이가 많겠죠. 1975년에 가입을 합니다. 2010년 6월 현재 전 세계 한 190개국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요. 자, 이 탈테미 비가입국을 보시면 1970년 발효 이후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북한도 인정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 쿠바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가졌느냐 물으면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나라들, 그리고 또는 전략적으로 봐서 중국을 감싸고 있어서 중국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는 세력들, 그리고 나라가 너무 커서 쉽게 손댈 수 없는 나라들, 아니면 너무나 어려워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는 나라들, 북한이죠. 그리고 미국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NPT를 가입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죠. NPT를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세계 경제 10위권 규모의 나라가 이거는 엄청나게 도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NPT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인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제 식견으로는 우리 외교에서 항상 가장 먼저 뱉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계속 언급해서 다른 사람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 다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랑 정상회담을 하는 해외 당사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한다. 이 말이 당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 비핵화의 핵심 요인이고 북미 회담, 북미 수교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전쟁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평화 통일을 우리만 원한다고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건 너무 이상적이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되게 소중한 나라고 우리가 힘이 약해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숟가락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금 사회에 처해 있는 여건도 그거에 연장선상에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주권을 100%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이다. 이 뒤에 깔려있는 말은 남북이 알아서 할 테니까 외세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세가 들어오려면 힘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이건 왜냐면 우리 땅이니까. 한반도는 우리 땅이, 우리 민족에게 수천 년 살아온 땅이니까요. 그냥 안 내줍니다. 그래서 외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힘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우리 평화 통일을 하고 싶다. 평화적으로 남북이 교류하고 싶다. 외세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의 다른 말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지금 세계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시장의 확대의 거의 끝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시장이 더 이상 벌어날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남방 정책, 북방 정책을 통해서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을 연결하려는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같은 곳은 눈치가 빠르게 본인 이익에도 혜택이 되니까 합니다. 그거 외에는 시장이 커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통일이 되고 우리가 이 지역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세계 경제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오히려 분위기를 도와다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가. 자, 남북 교류가 활발해져서 북미 수교가 맺어져서 미국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때까지 공들여 왔던 북쪽의 국가들과 대륙과 남쪽의 국가들이 연결을 하고 그 사이 중간 지점을 우리가 교통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그 요소가 이제는 정말 오랜만에 아마 우리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우리한테 덕이 되게,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핵화라는 선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력이 있고 우리의 지킬 힘이 없으면서, 무력이 없으면서 평화만 주장한다, 경제만 꽃피운다, 남들의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 먹잇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쭉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한 요인도 있고 외부에서 가해진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데 현재까지 24년 정도 걸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3.26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지만은 그 소형 원자로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 정부, 아마 김대중 정부나 그 전 정부였을 거예요. 구소련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 기술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앞으로. 그죠?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연구가 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데는 정치적 성향이 상관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이죠. 우리 인천공항 건설 너무나 잘한 것이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세계적인 공항이 됐습니다. 한번 부러워하는 공항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가끔 있지만
부침이 없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인천공항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 핵 무기도 저는 그런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 위정자들은 그렇게 느껴왔다는 겁니다. 자, 핵무기 개발을 보겠습니다. 1970년대 시작했죠. 박정희 정부 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전두환 정부 들어서면서 외국 투자가 다 떠나기 때문에 미국이 도움이 절실했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핵무기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은 60년대 이걸 개발했거든요. 핵무기요. 더 이상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북한도 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랄까 충청도 지역에 우라늄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광산으로 개발하지는 절대 않겠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리고 NPT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자력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것도 러시아로부터 들어왔고, 우리가 심지어 뭐 그 외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기술, 레이더 기술, 어떤 거는 협력을 통해서, 어떤 거는 기술 사오기도 했고, 어떤 거는 더 뭐 물밑 작업을 통해서 겉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구소련의 순양 항모라고 하나요? 뭐 거의 항공모함급 배도 고철로 우리가 들여와서 다 뜯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쇼핑 리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서방권에서 얻기 어려운 반드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밑바닥 기술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쇼핑을 나섰던 겁니다. 그 기술에 원자력 기술,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시에 우리는 70년대부터 했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해 왔죠. 기술이 발전시키면서 이미 20-30년간의 누적된 기술이 있었고, 거기에 러시아의 기술이 덧붙여졌을 것이다. 2000년대 초에 이렇게 보는 게 아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우라늄도 매장돼 있고, 우리가 레이저 여러 가지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발전된 방법이 레이저 분광 방법입니다. 대규모 설비가 필요 없어요. 이란이나 북한에서 하던 그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IAEA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죠. 예. 박근혜 정부 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4년 반이나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대체해야 되는 이전 협상의 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얻어낸 것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띄는 건 그렇습니다. 1년 전에만 통보를 하면 협정 종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정부 때, 그 당시 북한이 한참 핵무기를 개발할 때잖아요. 2014년, 15년. 미국과의 협정을 존중하겠지만은 우리가 급하다면은 이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 말은 우라늄을 농축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때는 많은 정치적인 부담이 정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은 그거를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겠다.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협상한 부분. 1년 전 통보 후에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 자, 그거는 어느 정도 1년이라는 기간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 외 기술들을 보면은 관련된 기술을 현무2C라고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참관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무2C를 통해서. 밑에 사진이 현무2C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목적은 안 나오고 사양도 안 나왔죠. 뭐 단지 사정거리 800km 뭐 이런 이야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기권 제도리 기술을 확보했다. 즉 탄도 미사일을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즉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 즉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폭탄에 대한 우리의 기술적 추구,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 다음 사진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현무4, 여기도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죠. 그럼 이건 뭐냐? 현무2C보다 더 컸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그 탄도
탄두 중량 2톤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던 그 미사일입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최소한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이고 고체 미사일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기술은 현무 2C에서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탄두를 저는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탄두.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넣을 수 있는 거. 자,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사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사정거리면 500km 충분합니다. 근데 한반도의 평화를,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향후 몇십 년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잠재적국, 우리에게 적국으로 돌변할 수 있는 나라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 지금 위에서 언급드린 각국의 전략 잠수함들 있죠. 거기에 대한 탄두 중량 거의 2톤 안쪽입니다. 2톤 안쪽이에요. 근데 우리 2톤이죠. 2톤을 재래식 폭약으로 한다? 2톤을 지하 관통 탄두로 만든다? 아닙니다. 가격대 성능 비, 그 외에 다른 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탄두라고 본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한 실로 꿰어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이거 뭐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비밀이겠죠.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는 있다는 거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힘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우리 의지도 있었고, 우리 기술도 있었고, 그리고 국제적인 한계도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향도 있고, 그 모든 걸 메꾸는, 그 모든 걸 빼는 걸 뭐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확정보복. 그게 각국의 전략 잠수함들이 하는 일이죠. 잠수함 한 척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한 척을 돌리기 위해서 세 척 필요한 거고, 영국과 프랑스는 네 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지탱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니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우리의 작전은 무엇이냐 쭉 봤을 때 핵탄두만 제외하고 모든 준비는 완료해 놓는 것입니다. 핵탄두를 얼마 만에 개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술이 있을까? 실험도 안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노력들이 지난 50년간 있어 왔어요. 1970년대 초부터. 그리고 러시아 구소련이 붕괴할 때 많은 기술들이 더 넘어왔고, 저는 준비됐다고 보는 쪽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최단 기간의 탄도 제작, 그 정세 변화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의 동맹이 더 이상 동맹으로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동맹인 줄 알았던 나라가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럴 때는 최단 기간 내에 우리가 핵탄두를 제작해서 기존에 핵탄두만 제외하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던 그곳에다가 잠수함에 SLBM에 다탄두를 넣을 수 있는 그 체계죠. 미사일 체계겠죠. 이거 없이 비핵화만 할 테니까 우리는 평화적인 민족입니다. 그렇게 그걸 그대로 믿으면 이거는 너무나 상대방이 헛웃음을 내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한 모든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실현해 놓은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노력해왔던 것을 실현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의 정치적 이상향을 충족시키고 국제적인 약속도 충족시키는 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